그 사실상 컨텐츠를 우리가 흔히 흥행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독 모델의 본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규모 경제로 짱짱하게 진짜 버티고 있지 않으면 이 컨텐츠 원가에 대한 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이언트TV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을 집필하신 노가영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콘텐츠 트렌드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현재 과거도 한 번씩 둘러보고요.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이 이제 벌써 5주년째예요. 이제 저는 매년 이제 책을 구입해서 아니면 구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바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2023년입니다. 네, 5년 네. 전에 비해서 아마 이제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콘텐츠 분위기가 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가 전부다가 5주년이 됐는데 이제 시즌 1이 2019년이죠.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저희가 돌이켜 보자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고요. 바로 전이었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자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초로 글로벌 바이럴이 시작된 그 킹덤의 시즌 1 그게 바로 2019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5년 동안 굉장히 표면상으로 K 컨텐츠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5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일단은 우리 시청자들이 컨텐츠를 보는 이 플랫폼의 판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요즘 OTT를 TV처럼 본다. 약간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OTT의 구독 모델이 과연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에 대한 이슈는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첫 번째로 이제 이 OTT가 굉장히 우리 일상이 됐다라는 거, 판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0년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이제 팬데믹이 딱 시작된 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LA 코닥 극장에서 정말 봉준호 감독님의 파라쉿 해서 막 사관왕 짱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제 그게 이제 1Q 때 일이고, 이제 3Q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역대 최초로, K-팝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서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의 2020년의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별거 아니네. 요즘에 K-드라마 그냥 공개되면 그냥 글로벌 랭킹 탑10 그냥 바로 가는 거고, 또 이제 불핑 분들도 영국 차트까지 이제 다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정말 K 콘텐츠의 어떤 기획력과 이 글로벌 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어떤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컨텐츠의 어떤 르네상스로 이제 여타의 어떤 연관 산업들까지 그냥 우리가 K 프리미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헐리우드에서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제작사가 만든 컨텐츠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빠찡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미나리라는 작품도 있었고 이제는 좀 K 프리미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만든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역사라든지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바로 숏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분초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바쁘고 그리고 컨텐츠와 플랫폼이 같이 다량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말 후킹하는 컨텐츠들 그리고 더 짧아야지 이게 스킵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컨텐츠는 그 후로 우리가 모바일에서 계속 대체 컨텐츠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짧아지고 이 짧은 컨텐츠에서도 서두에 완전히 클라이맥스를 확 넣기 때문에 이 숏폼의 어떤 대중화가 굉장히 빨리 확산된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콘텐츠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이제 더 와닿는 표현인데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사실 예전에는 봉준호 감독의 성과 이런 거는 저희 신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일면의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소위 이제 막 국뽕을 자극했죠. 막 전 국민이 막 난리가 났는데. 천만 영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런 뭐 해외 이슈에서 뭐 큰 상을 받았다는 거, 오 잘했다 정도지. 국뽕을 받으면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야 뭐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쇼폼 컨텐츠 같은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됩니다. 네네네.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좀 극장에 누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네네. 영화는 이제 뭐 OTT에서 보면 된다가 이제 표준이 되는데 사실 쇼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1시간, 2시간짜리 영화를 보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뭐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유튜브 요약본을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네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영화 더 이상 이제 극장에서 안 본다. 이게 사실 좀 영화인들한테 슬픈 얘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뭐 일단 관객 수가 줄은 것은 뭐 그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2020년이었죠. 2019년 대비 2023년의 극장 박스오피스를 보자면 지금 아직 연말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 70% 정도 회복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극장 산업은 이 정도 한 70 정도가 회복이 됐는데 한국 영화의 매출 자체가 한 50에서 한 5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장 산업에서 이 헐리우드 콘텐츠라든지 해외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지?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로컬 콘텐츠를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K 콘텐츠의 르네상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K-팝은 약간의 논의 이슈이긴 하지만 표면상의 르네상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OTT와 이 한국의 제작사들과의 이 공급 구조 자체가 기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B2B 이 납품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콘텐츠를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보더라도 제작사가 갖고 있는 수익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고 이 4년, 5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르네상스라는 그 단어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어떤 산업이든지 르네상스가 돼버리면 기존의 투자자들 말고 신규 투자자들이 막 이 시장에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 모두 개봉이나 배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또는 방송국의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콘텐츠가 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왜 기자분들 많이 쓰시는 용어로 뭐 창고 영화다, 창고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밀렸던 작품들이 지금 거의 한 3자릿수에 달하고 이게 서서히 지금 소모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요즘의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 오래된 기획의 콘텐츠들을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극장 산업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한국 극장 산업 같은 경우에 이 볼거리들이나 지금 요즘에 어떤 커런트의 어떤 볼거리도 조금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패턴 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또 투자자들이 한 패턴이 돌아간다라는 거는 다시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다시 신규 투자자들은 돌아갈 수 있는 이 생태계가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좋은 기획의 새로운 기획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까지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한 70%, 80%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극장 산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조금 회복을 한국도 단계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증권 보니까 뭐 이제 CJ 주가가 바닥 쳤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CJ ENM 뭐 성과 얘기할 때 이제 극장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 막 요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업황은 좋아지는 분위기긴 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OTT가 너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극장 산업의 현실은 현실대로 있지만 그의 반작용처럼 처음에 시작됐던 OTT가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KBS에다가 돈을 내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넷플릭스 아이디 하나는 가지고 있는 시대가 요즘은 돼버린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OTT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한 회의는 있는데 저희도 신문 하나가 이제 뭐 1,000원도 안 되는 뭐 1,000원 안팎의 돈으로 신문을 만들지만 그 OTT는 그 수백 작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라고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마 컨텐츠나 영화 컨텐츠와 글로벌 OTT 또는 그냥 로컬 OTT도 마찬가지지만 B2B 납품 구조라는 거죠. 사실상 컨텐츠를 우리가 흔히 흥행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흥행산업이 뭐냐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든지 지속 가능하려면 이 컨텐츠 창작자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그리고 또 이 플랫폼, 이 모두가 상호 윈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 컨텐츠 공급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OTT도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OTT 스트리밍은 굉장히 편리함의 끝판왕의 서비스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 OTT가 가지고 있는 구독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모델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방대한 컨텐츠를 다량으로 모아서 넣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급할 때는 굉장히 우리 소비자들은 뭐 그냥 한 달에 13,000원 정도면 그냥 한 달 내내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구독 모델의 본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규모 경제로 짱짱하게 진짜 버티고 있지 않으면 이 컨텐츠 원가에 대한 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정말 믿을 수 없지만 OTT라는 이 시청 패턴은 분명히 판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분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OTT는 넷플릭스밖에 없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모델이라는 거는 진짜 가입자가 규모 경제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근데 OTT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티빙이나 웨이브처럼 이 전통 로컬 OTT들은 가입자가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로 짱짱하게 지금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힘들고, 티빙과 웨이브도 합병 이야기가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네. 최근에 이제 디즈니도 드디어 이제 좀 분기 실적이 회복했다. 3분기 실적. 근데 이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저희 K 콘텐츠인 무빙의 효과로 전 세계 구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가.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디즈니 OTT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가 실적 선방의 효과를 만들었다. 이건데 이제 넷플릭스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구독자들,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구독자들이 늘어나야 사실 돈을 버는 구조인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티빙이나 웨이브 또 힘들고, 왓챠 이런 데들 뭐 국내 토종 OTT인데 힘들고 뭐 이렇잖아요. 너무 많이 힘들죠 지금. 그럼 이제 작가님 보시기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OTT는 글로벌 자본이 끼어 있는 OTT는 그래도 살아남겠죠. 넷플릭스 말고도 뭐 그렇게 뭐 적자가 낮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투입은 하지 않을까요? 디즈니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가입자가 정말 규모 경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최근 기사 보니까 이제 계열사 OTT인 이 훌루랑 이제 합쳐서 정말 메가 스트리밍 OTT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티빙이나 웨이브도 지금 합병에 대한 어떤 진도가 실질적으로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OTT는 말씀하신 대로 이 가입자와 컨텐츠 원가 사이에 굉장히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도 최근에 뭐 정말 데일리형 컨텐츠들도 많이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 완전히 그냥 짱짱한 어떤 슈퍼빅 오리지널들이 중간중간에 짱짱 이렇게 딱 터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정말 몇 억 불짜리의 어떤 컨텐츠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실은 중장기적으로는 IPTV처럼 이 하이브리드 공급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IPTV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료라는 우리가 매월 내는 돈이 있고, 정말 최신작이 나오면 이 단건 결제를 하는 것과 이제 섞여져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아니면 여타의 어떤 OTT 스트리밍들이 컨텐츠 원가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구독 모델에다가 단건 결제 모델을 조금 합치는 이 하이브리드를 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구독 모델의 요금제를 바꾸는 게 이제
콘텐츠 구독 모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OTT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가 또 증명이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 창업주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기자분들이 계속 광고는 안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난 넷플릭스는 절대 광고는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실상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광고 상품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출시를 했죠. 결국에는 이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입자를 더 끌어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 소비자나 구독자들이나 시청자 역시 정말 한 달에 몇 개의 OTT들을 동시에 구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OTT들은 그냥 구독 모델로 보시기도 하시고 조금 구독료가 낮아지는 광고 상품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극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그냥 전방위적인 경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독 상품으로 출발했지만 광고 모델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제가 이거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 서울의 봄이라는 굉장히 큰 작품이 개봉을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이 천만영화 시리즈잖아요. 김한민 감독의 노량이라는 작품이 또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옛날에는 왜 극장 영화가 극장 영화끼리 11월 마지막 주에 어떠한 작품들이 극장에 개봉한대 얘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서울의 봄 개봉일 그리고 또 노량의 개봉일에 극장의 배급사들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그 주에 어떤 핫 작품이 공개가 됐는지 이걸 이제 전방위적으로 같이 보면서 배급일을 잡기도 하고 그냥 서로 같이 경쟁하는 어떤 시대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엄청 피곤해졌네요. 피곤해졌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걸 반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청자들은 행복해진 거죠.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요.